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8년이 됐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나이대보다 조금 늦게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데이트 통장을 유지하길 원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쌓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반대했죠. 우리 데이트 통장을 그대로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서로 필요한 데 쓰는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좋지 않을까요? 생활비까지는 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많이 벌어서 돈 관리하는 거 어떨까요? 내가 관리할 테니까. 게다가 가족 행사 비용도 내가 내도 괜찮아. 당신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는 뭐, 어차피 너나 나나 이제 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 여보가 그렇게 말해주면 알겠어. 그렇게 하자고 남편의 말을 들은 후, 싸울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결국 저는 제 통장까지 남편에게 건네주고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해 보이죠. 아니, 공평해 보이다 못해 책임감까지 너무 느껴지죠.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부터 이러려고 그러한 발언을 한 것 같은 정도로 남편은 나중에 가서는 무례하고 치사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우리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첫 경조사인 남편의 동생 생일 때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댁의 집안 행사니까 당연히 저도 신경을 써야 했던 것이지요. 남편이 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의 생일이니까 넘길 수 없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준 용돈 중에서 제가 따로 모아둔 통장에서 신우의 선물을 사고 거기서 10만 원 봉투까지 따로 준비했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결혼 초 때 누구나 가지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당하지만 신우 형님과 시부모님도 정말로 감사하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시내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방을 정말로 가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래도 생일인데 어떻게 나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며느리 아기가 센스가 있네. 가족끼리 이런 걸 주고받는 거지. 마음이 참으로 예쁘네. 돈은 제가 내 돈으로 했다니까요. 자기는 그래도 정이 있네. 칭찬을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제가 선물을 다 드린 후 조용히 봉투 하나를 더 꺼내서 동생에게 주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이상할 게 전혀 없었어요. 원래 남편이 다 맡아서 경조사비를 챙기기로 했었고, 근데 동생이 그 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물 받은 자리에서 돈을 세보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어서 놀란 게 아니라 그 금액 때문에 말이에요. 와, 오빠가 웬일이야? 나한테 봉투를 다 하고 결혼하더니 다 컸네. 다 컸어, 사실. 이것도 새언니가 준비한 거죠. 사실대로 다 부는 게 어때? 까분다. 까불어. 그냥 조용히 받아. 원래 이런 건 오빠가 챙겨주는 거야. 아, 교 잘 썰어. 아, 그래. 이건 또. 얼마나 넣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일단 100만 원이요. 이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도 했으니 오빠로서 이 정도로 해줘야겠지요. 아뇨. 그렇다고 해도 새언니. 괜찮아요. 이것은 두 분이 합의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갖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만 좋은 걸 사서 사용하세요. 아가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뭐요. 230만 원 정도 예상했지 100만 원이 뭐죠. 100만 원이라니 우리가 강남 억대 부자도 아니고 누가 시동생에게 그런 큰 돈을 줘요. 일단 시부모님이나 형님 시동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저에게 급발진해선 화를 내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가족한테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이게 당신 돈이야. 내 돈이지. 아니, 그건 맞는데 금액이 너무 과했다는 거지. 게다가 거기 내 월급도 들어가 있잖아. 그게 어떻게 오로지 당신 돈이야? 우리 돈이잖아. 적당히 2만에서 3만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나중에 진짜 큰 돈 들어갈 일 생기면 어쩌라 그래? 자기 원래 결혼하기 전엔 시동생생 챙기지도 않았다며. 그거야말로 오빠로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로서 체면이 있잖아. 우리 형도 내 동생한테 해주는 거 마음에 걸렸었고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좀 잡지 마. 내가 뭐 10,000원을 나쁜 짓 하대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나도 돈을 모으고 있고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섭이 그렇게 챙기다 보면 돈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어쨌든 가족을 챙기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을 챙기는 것이 아깝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사람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게 또 어디 있나요? 당신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과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모든 관계는 초반에 잡아야 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남편이 시댁의 돈을 아주 푹푹 썼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린 것도 있고, 시어머니의 출수잔치도 있었고, 신우가 둘째 낳기도 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댁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근데 굳이 매번 남편의 돈으로 시댁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남인 형님도 있고 막내인 신우도 있는데 굳이 제 돈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의 돈으로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가볍게 10원을 쓰더니 나중에 가면 수백 원에서 이젠 1000 단위까지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적당히 쓰라고 말려봤지만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 골프도 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아. 거기에 다른 남편들이 취미를 봐봐. 몇백 원을 쓰는 남자도 있고 비싼 술을 마시느라 밖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남자도 있는데 나처럼 가족한테 돈 쓰는 남자가 훨씬 좋지 않아. 나는 가족한테 돈 쓸 때가 제일 행복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해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 너무하지 않아. 지금 무슨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당신 돈 그렇게 많아. 사업 잘 풀리는 건 알겠는데 이러다 알거지 될까? 우리 엄마가 칠순을 넘겨서 생신을 축하해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다른 남편들처럼 술에 미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효도에 쓰는 게 더 좋은지, 술에 돈을 쓰는 게 더 나은지, 제가 같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웃음을 짓곤 했어요. 어디서 봐도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것 같아요.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하던 일인데 제 적성에 맞아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7시까지 근무해 시간대 대비 많이 버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간 빈 시간에 은행 등의 일도 볼 수 있고 많이 피곤하면서요. 리클라이너 패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항상 문을 열어둬야 해서 쉬는 시간도 찐으로 쉰다고 보기보다는 예약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 쉬다가도 예약이 들어오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해요.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뻑뻑해지는데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일한 후에는 눈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래 보게 되니까 그런 게겠죠. 남들은 내일이나 보지만 남편은 째려보고 있었을 거야. 남편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제가 버리지 않았고 비수기에는 총 매출이 월 500만 원 정도고 월세, 관리비,
재료비 등 여러 가지가 월에 1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순수익은 400만 원 정도인 거죠. 되다 보면 돼요. 여러분, 정말 극적이라. 700만 원 정도 벌 수도 있어요. 내일을 받는 손님들이 많아지니 그때는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돼요. 오늘은 꼭 밥을 먹어야 한다. 하다가 손님이 1시가 돼요. 그때 시간이 되지 않으면 또 밥을 건너뛰고 일해야 해요. 내년에 4만큼 밥 시간은 꼭 챙길 거라고 다짐해 놓겠습니다. 일을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우리 아이도 있고 제가 일하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일에 자부심이 있어서 그만두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딱히 말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내가 일하는 것 괜찮대요. 다른 남편들은 전업주부 좋아하던데 특이하게 당신은 말리지 않는다. 왜 그렇게 열심히 워킹만 멋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당신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서 집무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쁩니다. 나도 일 그만두는 건 싫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당신이 반대할까봐 조금은 걱정했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아내는 내 맘대로 해줘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할 때가 많은데 이런 아내를 어디서 찾아요? 늘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해 주시니까 자신감 생겨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돈들이 다 남편에게 간 것 같아요. 그냥 보탰던 것 같네요. 바보처럼 일해서 모은 돈은 다 시댁에 바쳐야 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나도 그렇게 확실하게 돈을 모아가고 있었고 아이는 거의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고 있다시피 살았어요. 그러던 중 최근에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챙기시던 남편이셨기 때문에 생신 때는 언제나 생각보다 느슨할 것이 없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준비들을 놓치는 바보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2주 후 다시 오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신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시더군요. 내가 직접 준비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냥 다른 경조사처럼 준비하면 돼, 봉투만 준비하면 돼, 저희가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준비해야 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당신에게 맡길게, 저희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저에게 맡기셔도 좋아요.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걱정해 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에게 직접 준비할지 여쭤봤더니 남편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더라고요. 사실 막상 또 우리 아빠한테 현금을 얼마나 주려나 생각하니 내가 부담이 돼서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과연 얼마를 준비하려고 저러나 싶고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온 남편이 밥을 먹을 때가 다 됐는데도 도통 돈을 꺼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 돈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참다가 제가 옆구리를 한번 쿡 찌르니까 그제야 남편이 자기 주머니를 뒤지는 겁니다. 근데 아이, 그거 어디 갔지? 여기다 뒀는데. 여긴가? 아닌데, 뭐해? 당신 어디에 뒀길래? 그래, 잘 찾아봐. 왜 뭔데 그래? 뭘 그렇게 찾는데? 아이, 그게 장애노인 생신 선물로 저희가 봉투를 준비했거든요. 안.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였는데, 아이, 어디로 갔을까? 아, 뭐하니? 얼른 찾아보세요. 잃어버린 게 아니겠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집에 두고 온 건가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분명 챙겨놨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장인이 대체 어디에 뒀길래? 일단 자기 지갑에 돈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지갑도 집에 두고 나왔을 테죠. 아니, 당신의 지갑은 차에 있는 걸 봤는데. 휴, 됐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랬나요? 그만하고 밥이나 먹죠. 선물이 뭐가 중요한지 이런 날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면 됐어요. 난 너희가 와줘서 감사해요. 사람의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해요. 노은, 제가 계좌번호를 나중에 보내줄게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그러니까 진짜 보내지 마. 그 돈은 너희 생활비에 쓰일 거야. 못해줘서 미안한데 어쨌든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제 그만하고 얼른 와서 함께 밥이라 먹자. 진짜로, 저러고 나서 실실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자. 진짜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지우고 싶었어. 하지만 그 좋은 날에 엄마 아빠 앞에서 사소한 일로 싸울 필요 없잖아. 겨우 참았어. 대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따져줬어. 이것 봐, 여기 지엽 그대로 있는데. 왜 아까 그냥 밥 먹었어? 나였으면 바로 차로 와서 돈 꺼내드릴 텐데. 계좌 이체로 바로 송금했을 텐데. 왜 당신이 그래? 그러면 사이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앞에서 그런 말 안 했어도 되지. 내가 일부러 까먹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러한 거잖아. 오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왜 이제 와서 화내고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 가는군요. 결국 아빠한테 아무런 선물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돈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뭘 드려야 하는지 막막해지네요. 장애라고 했던 돈 준비한 걸 잃어버린 거죠? 결국 남편이 끝까지 오리발딱대고 이 사건에 대해 물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친정 식구들 행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죠. 우리 엄마 생신 때도 실수로 선물을 까먹어서 가져오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못 챙겼죠. 다음에는 아빠 생신 때도 수많은 실수를 도입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에 돈을 안 보내는 걸로 결정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아이에게는 돈을 훌륭하게 쓰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생일, 제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적당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애를 태웠습니다. 아, 이게 맞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며 가해서 가족으로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험삼아 시어머니 생신 때 100만 원을 남편의 통장에서 빼서 봉투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 후 친정에서 식사 중에 남편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어라, 봉투가 어디 갔지? 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놓았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연기를 낼 정도로 비굴한 행동을 보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어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잘 챙겼어요. 여기,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100만 원, 세상에. 둘 다 너무 고맙다. 제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 봉투가 거기 있었구나. 당신, 너무 고맙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남아 우리 엄마한테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분명 남편의 썩은 표정을 봤습니다. 분명 정색한 표정인 거예요. 이번 우리 가족 경조사에는 돈을 쓸 생각이 없던 거였어요. 생신 전치가 끝나고 차에 타서 집에 가는데 남편이 더러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왜 내 통장에 마음대로 손대는 거야? 우리 가족 경제 권한은 내가 관리하기로 했잖아. 게다가 100만 원이나 빼갔어.
당신이 일부러 우리 엄마 봉투 놓고 갈 거 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챙긴 건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나갈 돈도 아니었어.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아니야. 일부러 너 고단히 그런 적 없었어. 괜히 또 나쁜 사람 만들려는 거니까. 장모님 봉투는 챙겨왔어. 그럼 그 봉투 보여줘봐. 어디 있는데? 난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 챙긴 돈을 본 적이 없어. 대체 그 봉투가 어디에 있는 거야? 맨날 사라지고 시댁 봉투는 한 번도 안 사라지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몰아가고 있어? 지금 잘못한 사람은 당신인데. 이번 한 번만은요. 넘어가되, 앞으로 한 번만 제 통장을 더 손대지 마세요.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우리 통장을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데, 제 돈으로 시댁을 챙기는 대신 우리 부모님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 식구들을 챙기지 않으면, 나 또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린 차에서 내릴 때까지 오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유명한 회사에 다니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저 모두 어릴 적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승마 등 돈이 드는 예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중고등학생 시절에는요.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며 교육적으로 풍부한 지원을 받아 자라났습니다. 창피한 말씀이지만 대학에 진학하여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깨달아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을 때 형편이 다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남자아이 중 첫째인데다가 장남으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셋째 아들로서 편안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자란 여동생은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그에 반해 제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 여동생에게 제대로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성장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15명의 사촌이 있는데 그중 14명은 남자였어요. 형보다 성적이 우수하면 동생이 지형을 이기려고 애를 쓴다가 혼나고 성적이 떨어지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혼나고 있었대요. 덧붙여 말하자면 남편은 과거 아버님의 사업이 번창하여 잘 사신 것으로 알려져요. 큰 집을 소유하고 골프를 자주 쳤다니까. 그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의 친구들도 그를 부러워했다고 하죠. 그러나 남편은 군대에 간 후에 종묘를 부른다. 다녀온 뒤 사업이 망해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집이 힘들었고 성실하신 아버지께서 계속 일을 하시며 버티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제 부모님은 시댁에서 전세집을 해도 몇천 원도 못 보태준다는 불만이 있었지만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부모님에게 팔려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인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철벽을 세웠습니다. 시댁에서는 은근히 예단을 바라는 눈치가 있었고 우리 집에는 알리지 않고 제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200만 원 정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좋아하셨고 그로 인해 내 마음도 다소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쪽에서는 이불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해도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결혼한 후에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높게 평가받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애정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지 남편이 시대의 사랑을 돈으로 뇌리해주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도 큰아들이 집안을 책임질 거라 믿으면서 시댁 가족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집안 행사 때마다 돈을 모두 소진해버리고 매달 여러 선물들을 주러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난 행복한 가정이 좋고 가정을 잘 보살피는 남편이면 좋아요. 둘은 서로의 가족이 서로의 지원이 되고 싶어요. 먼저 가족이 되고 나면요.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까 가족을 챙기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때는 아직 정신이 났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배려심 있고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아요. 이 말은 결국 그냥 자기의 시대를 위해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었구나 싶고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하니 피땀 흘려 일한 돈을 자기 시대에 퍼주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 이제야 아다리가 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과 아주머님께서 저를 주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괜한 눈치를 보는데 형님 앞에만 가면 남편이 어쩐지 콧대가 높아지고 등을 펴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집안 행사 같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아, 너 결혼하고 돈이 많이 들어졌다는데 대단해. 사업이 잘 풀린다더니 정말이었네. 아이, 그럼 형, 이제 나 잘 산다니까. 형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이 집만 다 책임질 수 있지. 예전에 철없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다 컸냐. 우리 지원이 덕에 나도 이제 한시름 났네. 그러니까 오빠가 예전에 고민 많았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예쁜 새언니도 데려오고 요즘 정말 보기 좋다니까. 새언니도 우리 오빠랑 결혼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오빠가 생각보다 해바라기라 언니 자랑 엄청 해요. 게다가 조카도 너무 예쁘고. 그럼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여기다가도 잘하고요. 아내가 내조를 워낙 잘해. 주니까 내게는 가정으로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은 가족들끼리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이 의식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 그냥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시댁에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이제는 가볍게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잔치까지 가면 1000만 원이 기본 단위가 되어 버려요. 심지어 저번에는 신혼의 둘째 돌잔치까지 대신 내주었어요. 이건 정말 미친 일이 아닌가요? 왜 신혼 돌잔치를 남편이 내주나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저는 시댁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이 정도 되니까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져서요. 우리 친정에도 똑같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제 깊은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속상하네요. 친정에도 남동생에게도 말할 마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혹시 양가 부모님께 대비해서 큰 돈이 들어갈 때를 생각하여 10만 원씩 모으기로 결정했거든요. 가끔씩 찝찝한 마음이 들 때 남편의 휴대폰을 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지만 관련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가끔 확인해 봐야 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달 전부터 가족 통장에서 돈을 빼고 동생에게 100만 원씩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금이고 양가에 1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댁에만 100만 원씩 더 챙겨드린다는 건 참으로 화가 났어요.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줬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걸 방지할 방법이 없어서 내년부터 모임 통장을 같이 만들기로 했어요. 모임 통장으로 용돈을 받고 체크카드로 사용해서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나는 내게 돈을 맡기거나 목 챙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 라고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는 게 문제라면 각자 돈을 관리하면 안 되나요? 또한 시댁으로 매월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물론 남편이 관리한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저도 친정에 100만 원을 더 보내면 되는데, 그래도 남편이 맞죠? 남편을 속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큰 돈이라 남편이 퇴근했을 때 따졌어요. 당신 폰 봤어. 시댁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있더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핸드폰을 봤던 것은 미안한데 이건 아니지. 아, 그래. 넌 시대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적은 돈 내라 생각한 적 없는데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 친정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도 알다시피 친정 장에 너른 장모님은 멀쩡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노후 계획이 없어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들어갈 곳이 없어. 이거 너무 이기적인. 효도를 왜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거야? 할 거면 당신 돈으로 해야지.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어머님 생신이나 어머니 날에만 해도 30만 원이나 50만 원씩 더 드렸잖아요. 1년에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당신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게 왜냐고. 남의 돈이라는데 당신이랑 나는 부부잖아. 그게 왜 남의 돈이야? 내 돈도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그 돈으로 우리 가족만 챙겼어. 당신이랑 우리 아이도 챙겼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나 봐.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이 어찌나 큰 돈인 줄 알아? 그 돈으로도 생활하기가 빠듯해. 너 정말 세상 물 조금도 모르는구나. 내가 뭐 시어머니한테 돈 빼앗으려고 했어? 우리 돈을 조금만 덜 드리거나 아니면 친정에도 돈을 드리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진짜 나쁜 년 같은 줄 알겠다. 나쁜 것은 맞지. 현재 우리 어머니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생활비를 줄인다는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우리 엄마도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테니 모아놓으면 나중에 크게 부풀릴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아들 역할 좀 한다는데 아들이 시부모를 모시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야. 여자가 되어서 남편이 효도하려고 하면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너 그 생활비가 100만 원 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 뭐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말이 안 통해. 우리 집에는 꼴랑 10만 원도 안 주면서 우리 집에서 10,000 원도 아깝고 100만 원은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당신이 생각하는 꼬라지가 이해가 안 돼. 사실 나한테 들킨 거 말고도 시 주는 거 많지 말자. 안 해도 알아. 피해 망상 좀 작작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집에 행사가 있으니까 집안 분위기 망치지 좀 말아줘.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터지기 일부 직전인 시험폭탄과 같은 관계였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냥 받기 싫어서 남편이 잘 안 쓰는 통장에서 몰래 100만 원씩 빼서 친정에 보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은 돈마. 이게 무슨 돈이냐? 고 놀라면서 거절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받으라고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못 받은 돈이 발인데 사위가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 서방이 웬일로 하면서 받으셨대요. 그동안 얼마나 되었으면 저희 부모님이 워낙 유복하게 사셔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든든해 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눠드린 거예요. 이제는 시댁이 뭔가 이벤트를 갖게 되면 제가 놀라게 돼요. 축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게 되어서 제 자신이 생각하게 돼요. 그게 참 꺼림칙하게 느껴져요. 어머니도 이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게 있으세요? 너희가 또 뭐 준비하려고 소파랑 텔레비전? 무슨 돈이 있는 척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용하던 소파가 너무 낡아지고 짐이 많아져서 텔레비전도 너무 낡아져서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 물어볼까요? 남편에게 소파와 텔레비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하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시는 것도 넉넉한 편이지만 그래도 성의를 표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족을 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100만 원을 주는 것도 내가 눈 감아주고 넘길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중한 표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혼까지 고려해봤는데 남편은 제가 한 말에 조금 짜증이 났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휘둥그레하며 제게 노려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때의 일로 아직도 화가 나 계시다고 하고 생활비를 내놓을 예정은 없다고 정색하셨습니다. 저는 추석 때 돈을 좀 더 드리자는 의도로 말을 꺼내었는데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화가 나 하는지 화가 났던 것은 분명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서 살이 약간 풀리면 제가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제게 더 잘 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월 수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4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7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아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듣기로는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손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제 재산이 모두 빼앗길 것 같아서 최근에는 벌어들이는 돈 중 일부를 남편에게 주지 않고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돈을 받았고 사업용 계좌를 다시 설정했어요. 그리고 남편 통장으로 보내던 돈은 당연히 받지 않게 했습니다. 수익이 줄었고 그래서 남편은 매우 걱정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수입이 많이 줄었네. 무슨 일이야? 손님이 많이 없나? 나도 그게 걱정이야. 내 솜씨가 많이 줄었나 봐. 이러다가 가게 문을 닫을 거 아니야? 나 그냥 장사 접을까? 가게 문을 닫아.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잖아. 그냥 계속 일하자. 요즘은 비수기니까 그런 거야. 힘내. 나 응원할게. 다행히 그냥 엄살 피우면 넘어가니까 대충 연기만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최근에 아프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 폐가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얼굴에 황달기가 오는 것 같아. 우리 동네 김씨도 황달기 때문에 병원 갔다가 강경하라고 금방 세상 뜨지 않았죠? 소화가 안 되는 게나 통 같은 증상인가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황달기라는 말에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다음에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를 모시고 일단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 의사는 한참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떤 진단이 나올지 전이었지만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날짜가 되어서 이 검사 저 검사 받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을 듣게 됐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많이 힘드셨겠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 같았어요. 병원 측의 권유에 따라 엄마는 즉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 항암 치료비 등에서 많이 갈 거라 병원 쪽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랑 엄마가 저축했던 돈은 다 털어 넣었어요. 아마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병원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름 정말 안 됐지만 내 주변에 그 나이에 암에 걸려서 살아났다는 사람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알지만 뻔히 안들을 갖고 왜 허공에 돈을 뿌리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엄마의 암 치료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나불거리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남들이 보든 말든 대판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말씀이지 않아요? 방금 입원하신데 그런 말을 꼭 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아파하는데 나와 우리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죠. 내가 잘못된 말을 했어야 해요. 항암 치료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는 데까지 치료비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하신 거예요. 당신은 예전부터 우리 친정에 돈을 안 쓰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돈을 안 쓰겠다고 하고 계셔요. 안 쓸 건데 그렇다면 안 되냐고요. 왜 장모님에게 돈을 써야만 하는데요. 장모님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인이라고 하잖아요. 여자 집안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거라고 하며 돈을 막 드셔요. 당신의 메시지에서 올바르지 않은 점이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은 나와 하준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 손이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따귀를 맞은 남편이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불만을 피해 병원 직원들이 말리고 해서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제야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당신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 이런 너와 결혼에 앉아 있었다니 이혼하자. 너한테 완전히 지겼어. 생각해도 끝내 열받을 뿐이었다.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당장 번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파주에 주 한다고 합니다. 아산의 땅, 김포의 상가 등 여러 채의 건물이 있어서 그 재산이 원래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엄마가 소유했는데 엄마는 그 재산을 소유했음에도 일을 하고 계셨던 이유는 두 분 모두 성실하시고 나이가 들어도 일하는 것을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두 분이 늙어가면서도 바깥에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외로워지고 답답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일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나이가 있지만 여전히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두 분이 활동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응원해서 그냥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아빠에게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친정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에 대한 통화 내용이나 문자를 통해 엄마의 치료에 대한 사실을 발표했군요. 덧붙여서 엄마가 입원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혼을 고려하는 입장을 아빠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아빠는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크게 화를 내셨고 결국 이혼에 찬성하셨다는 것이죠. 그 뒤로 엄마의 치료를 위해 엄마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몇 개의 부동산을 판매하여 치료비로 사용했군요. 그 뒤에는 시댁에 있는 남편에게 접근해 당신의 땅과 건물 소유권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혼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남편의 반응은 어떨지 상상이 가지만 그날은 남편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날이어서 상황이 좋았군요. 이때도 어떻게 행동할지 괜히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이것은 모두 우리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거다. 상상조차 못했어. 최근에는 내 돈으로 효도를 열심히 했어. 나도 몰래 돈을 물려주기도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놀라면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 외할머니께서 젊을 때 사업을 하시다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꽤나 돈을 모아두신다고 했어. 외동 자식 중 하나가 우리 어머니에게 돌아왔거든. 그래도 어머니는 일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혼하려다 보니 너무 걱정돼. 너 없이도 시댁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많이 받았을 텐데 내가 얼마다 주던 돈도 없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상당할 거라 생각돼. 아니, 사랑하는 사람, 미안해. 내 장모님은 정말 지원이 안 되실 줄 몰랐어. 갑자기 이혼을 결정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소리니, 게다가 사돈댁이 원을 했다고 그런 소리는 없었잖아요. 착한 아들이 그런 소식은 또 안 알려줬나 봐요. 장모한테 돈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해요. 뭐, 오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만
내가 다 잘못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해라며, 느아.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안 돼, 다들 알아서 하시고요. 효도는 죽은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매정하게 이혼에 협의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남편이 고의적으로 친정을 챙겼어요. 병실에서 소람을 피운 적은 없었고 CCTV에 남편과의 통화를 녹음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메시지와 모든 것들이 증거로 보관됐기 때문에 저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다행히도 엄마가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많이 걱정했었는데 당연히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요. 이제는 쓰레기 같은 돌덩이를 치웠다 생각하고 화목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태어나신다면 저희 가족끼리 한번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한 가족끼리 제가 효도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